안녕하십니까. 지금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시장도 굉장히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뜨거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8월달 넘어오면서 시장이 이제 급변동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아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준보다는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발언을 한 다음에 또 약간은 수습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8월 초부터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통화정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BOJ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빠르게 이제 올리는 것 같았고요. 사실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에는 그렇게 시장 변화가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상반이 정해진 건 아니다. 0.5가 상단이 아니다. 발언 이후에 시장이 좀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오르고 엔화가 급격히 이제 강세로 가면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진짜 강하게 인상을 할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그 BOJ 회의는 7월 말에 있었던 회의는 팀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매파적이었고요. 그때 시장은 자산 매입을 줄이는 그 속도에 대해서는 이미 컨센서스로 형성돼 있던 대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쇼크가 없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상을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상당히 좀 호키시한 발언이 좀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장 컨센서스는 상당히 다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연도 블랙 먼데이라고도 얘기하는 미국 그 7월 지표 부진발 금융시장 그 변동성 확대, 그때 엔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니케이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이제 그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부총재가 좀 완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톤 조절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그 기존에 좀 상당히 또 추가적인 연속적인 인상이 올해도 심지어 2번까지도 있을 거라고 봤던 그 시장의 기존 IB들의 전망은 올해 한 번 정도 혹은 내년 정도로 좀 이연되면서 시장은 좀 다소 진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 다만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 인상을 시작을 했고 슈퍼엔저에 대한 경계감을 어쨌든 통화 당국이 시사를 했다는 점 자체는 좀 어쨌든 당분간 시장에 좀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거를 보고 나서 물론 무마는 했는데 결국 뭔가 속에 있던 자기의 이제 본심 이런 게 좀 드러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결국은 저희는 데이터로 보면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가가 2%대로 상당히 높고 둔화는 됐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다르게 물가는 상승 압력이 계속 되고 있죠. 왜냐하면 임금이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30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구간이어서 일단은 BOJ가 물론 무마는 했는데 과연 계속해서 좀 도비시한 멘트를 날릴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J가 오히려 올해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연준 이 통화정책,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통화정책 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은 저희는 대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9월 인하를 이제 개시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7월 ISM 제조업 지수랑 그 고용 지표가 상당히 부진해서 B컷 인하 기대가 상당히 커졌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100bp 넘는 인하를 연내에 할 수 있다라는 2번이나 B컷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 우려도 이제 좀 많이 최근에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진정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9월에 인하를 시작으로 올해 남은 9월, 11월, 12월 회의에서 25bp씩 총 3차례 인하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엔 2차례 인하를 봤었는데 3차례 인하로 변경을 바꾼 거는 고용지표 부진이 예상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까지 보고 있진 않지만 연준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컷을 넘어서서 보험성 인하까지 좀 한 번 정도 추가로 더 인하를 해둬야 될 것 같은 좀 지표의 약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코멘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 9월에 하고 한국은 10월, 11월에 올해 2차례 이제 미국 시작한 후에 2번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기존 전망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지난주 금요일 미국발 그 시장 충격 때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한은도 8월에 조기 인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10월에 인하가 대다수의 예상이었는데 이제 8월에도 이번 달에도
그 금통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부각될 정도로 인하 기대가 커졌었는데 변동성이 좀 진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강남 일부 지역 중심으로 계속 과열이 지속이 되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아직은 잡히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을 이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제 8월 금통위에는 그 영향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어서, 이번에는 10월에 인하를 하겠다는 좀 도비시한 코멘트를 주고, 동결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한국은행 통화정책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사실 2분기 GDP는 뭐 당연히 예상대로 조금 이제 부진했겠죠. 1분기가 워낙 좋아서.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이번 달도 뭐 10일까지 수출 보면 수출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수는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 통화정책이 펀더멘탈만 보면 약간은 인하를 해줄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좀 둔화세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자꾸 부동산 얘기를 이제 통화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강남 집값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언급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사실은 부동산 과열을 이렇게 집값 얘기를 소위 하면서 이렇게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결정을 그 메인 드라이버로 얘기를 한 적은 드물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가계부채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우리가 고금리 시절에 디레버리징을 전개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숙했다, 이런 반성 관련한 코멘트도 있는 걸 보면은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에서의 어쨌든 한 축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지금 통화정책 그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이라든지 우리나라 경기 여건을 감안을 하면 이제 정부의 미세 조치라든지 혹은 정책 당국의 다양한 대출 규제라든지 혹은 이번에 내놓은 88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이 그것보다는 경기나 물가 그 축에 좀 더 메인 시점이 옮겨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8월 금통위에서 그 기존의 부동산 과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톤을 조금 꺾을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반기 전체적으로 성장률은 좀 둔화가 될 걸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는 2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전기 대비 당연히 양호한 숫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고금리가 워낙 상당 기간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 자체는 계속 약화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물론 인하를 하면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소비 심리가 추가로 개선된다든지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어쨌든 좀 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너무 오랫동안 상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아직은 미약한 경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는 좀 둔화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용 지표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샴이라는 저는 사실 솔직히 처음 듣는 개념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얘기해 보면 12개월 평균 대비해서, 그러니까 최근 1년 트렌드 대비해서 지금 나오는 숫자들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느냐. 이제 중요한 거는 분명히 1년 과거 최근 들어서는 좀 수치가 좀 낮았다라는 거는 이제 분명 맞습니다. 근데 늘 통계라는 게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시계열 데이터는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그래서 참고로 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 2011년과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이죠. 그럼 여긴 평균적으로 보면 한 연 20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코로나 끝난 직후 21년부터 23년까지는 한 40만 정도,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락다운이 이제 해제되면서 고용 시장이 다시 좋아진 것도 있지만 이민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최근 몇 년 동안의 트렌드에 대비해서 이걸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고용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거는 좀 이례적이긴 하다. 그거 대비해서 현재 고용 시장의 상황을 비교하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과거 뭐 한 10년치의 데이터를 보면 또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표들도 뭐 좀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둔화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뭐 경기 침체까지 논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 조금 더 지표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봤을 때 인하는 해줄 수 있지만 뭐 50pp 인하씩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주식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을 보면 빠르게 반등을 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급락한 거를 좀 많이 되돌리는 한 주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과도한 우려는 좀 이제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좀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최근의 트렌드를 유지할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있을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팀장님이 샘 룰 할 때 그 샘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 클라디아 샘 박사 이분은 페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샘 룰을 발표하면서 좀 더 유명해지신 그런 분이 족보 있는 분이시고요. 제가 감히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지만 이분도 이 지표를 발표를 하시면서 가장 큰 핵심은 단기의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그동안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실업률은 굉장히 큰 사이클로 이제 오르내리는 지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올라갈 가능성을 이제 먼저 캐치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사실은 후행적으로 우리가 그때 경기 침체가 있었지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이전에 사전 경보로서 이런 지표들을 개발을 했다를 배경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충분히 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고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저도 이제 의견이 좀 있긴 한데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나빠진 고용 시장의 냉각 혹은 고용 지표의 좀 안 좋은 시그널들 이런 것들이 저는 경기 침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브레이크다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는 대부분 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대부분의 기업분들을 이제 실직자들이 많이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기업에서 해고되시고 그리고 잡을 찾고 있지만 단기간에 재취업이 힘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실업률 상승이라는 결과가 이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자가 늘었거나 혹은 경제 참여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이 최근에 이제 노동 시장으로 다시 이제 공급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직자가 한 절반의 효과 그리고 공급 요인의 증가, 그러니까 경제 참여 인구의 증가 효과가 한 절반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업률이 단기간에는 한 4% 후반대까지 올라갈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이 경제 참여 인구에 포함되지 않던 분들이 이 노동시장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소득이 없다가 생기는 효과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둔화는 있겠지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는 그 정도 수준의 소비 증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사실 최근의 급락 원인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 내재적인 원인이 있는가 이렇게 여쭤보시면 별로 없습니다. 미국향 그리고 반도체발 수출 데이터들은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의 글로벌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연동돼서 이런 급락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2010년대 이후부터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유사했던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2018년, 19년 이제 헤지펀드들이 뭐 일정 부분 주식이 빠질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빠지면 자동적으로 이제 미국채를 매수하는 포지션들이 그때 한창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전 뭐 유사했던 것 같긴 합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이제 일본 주식을 사면서 엔화를 숏하고 이런 이제 포지션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언어행딩되고 그게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주식시장이 급락하니까 채권도 이제 같이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아마 말씀하셨겠지만 일단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는데 얼마만큼 이제 회복하느냐 그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한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은 안정을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식 시장은 뭐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뭐 3분기에 그렇게 큰 다시 하락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이 어떻게 될지 특히나 밤사이 이제 PI가 나오는데 뭐 이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갈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이제 굉장히 과다하게 미국은 좀 빠졌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한 4차례 정도는 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레벨이죠. 이게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기본 시나리오는 팀장님 범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기가 이제 슬로우다운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7월 고용의 우려를 이제 완화하는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뭐 시장은 지금 단기적인 지표 하나하나에 따라서 금리 변동폭을 상당히 일중에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10bp, 20bp 정도 추가로 미국채 10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그냥 열어두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8월 고용 지표가 나오고 이제 9월 FOMC에서 실제로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온다면 거기에 대응할 그 버퍼가 충분하다라는 시장 안정 발언이 나온 다음에는 다시 적정 금리를 찾아가는 경로가 다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 쪽 채권을 조금 줄였었는데 다시 사야겠네요. 어쨌든 뭐 금리는 단기간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는 않고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아마 다시 뭐 장기물 금리가 올라오든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